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 시간입니다. 저는 한겨레 신문 정치부 성한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야당을 주제로 한겨레 캐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본래 박근혜 당선인이 비서실장을 발표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인사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는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승자가 정권을 차지하면서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지금 천국에 가 있다면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48%의 유권자들은 지금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민주당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민주당에 희망은 있는 것인지 정치부 손원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원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총선과 대선을 지켜봤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 때는 아무래도 무척 바빴는데요. 지금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선거에서 패한 야당 담당 기자들이 약간 한가한 편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어차피 관심의 초점이란 것이 새 정부 출범, 구성으로 다 옮겨가 있는 상황이라서요. 본격적으로 민주당 얘기를 바로 해볼까요?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대선 패배 뒤에 대선 패배 원인 진단, 그리고 평가, 그리고 민주당의 새틀짜기, 이런 일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새 원내대표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선출을 했고, 지난번에. 네, 원내대표가 박기춘 의원이시고요. 비대위원장은 문희상 의원이죠. 네. 예. 그리고 대선평가위원회, 정치혁신위원회, 그리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이 3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활동에 들어갔고요. 지난 1일, 2일 주말에는 그 충남 보령에서 민주당 의원 127명 중에서 122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의 그 혁신과 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예, 금요일하고 토요일 민주당 워크숍에는 저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손원재 기자 그리고 정치부의 하호영 기자, 이렇게 세 사람이 현장에 취재를 하러 갔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이번 회의를 전체를 다 공개 토론으로 한 것이 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워크숍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한상진 교수가 대선 평가위원장인데요. 뭐 설마 벌써부터 결론을 내리는 거는 아닐 테고요. 앞으로 대선 평가의 방향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밝힌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 위원장 발언의 핵심은 그 문 전 후보 그리고 친노 주류 세력이 확실하게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한 가오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해라. 그리고 그 위에서 그 인적 성산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어떻게 보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전에 그 시행됐던 진실과 화해 방식. 진실을 고백하면 용서를 해준다. 네. 그런 방식으로 민주당의 재생을 도모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주로 문재인 후보한테 하는 얘기겠군요. 네. 그런데 한상진 교수가 대선 당시에 안철수 전 후보를 돕던 사람인데요. 아무래도 안철수 교수한테 좀 호의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왜 민주당이 하필이면 안철수 교수를 도왔던 한상진 교수한테 대선 평가를 맡겼는지, 한상진 교수가 과연 민주당의 어떤 그 대선 패배의 원인을 공정하게 밝힐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한상진 위원장을 선임하게 된 것은 사람을 찾지 못해서기 때문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맡아줄 것을 부탁을 했지만 모두 다 자신이 없다, 이렇게 다 고사를 한 상황에서 결국 찾다가 어쨌든 저 한상진 위원장이라는 사회과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분을 택하게 됐던 것이고요.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상진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지하에서 눈을 감지 못하고 있다, 당신이 이렇게 맡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문희상 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움직였다, 그런 그렇죠. 얘기죠. 자, 둘째 날이죠. 토요일에는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죠. 김성곤 의원이 발제를 했는데요. 참석자들의 관심은 사실 이 세 번째 토론에 좀 많이 쏠려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성곤 위원장이 뭐라고 했는지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김성곤 위원장은 특히 이제 전당대회의 그 시기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해서 민감한 관심을 끌었는데요. 김성곤 위원장은 준비 시기,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데는 60일에서 9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당장 3월, 4월 그 전대는 좀 어렵고 5월 정도가 돼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5월 정도에 전대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2년짜리 임기에 그 새 대표를 뽑는 그 정식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는데요. 전당대회를 3월이나 4월에 임시 전당대회로 하자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네. 또 당원을 개정해서 5월 달에 정식으로 정기 전당대회를 하자.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조금 쉽게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실까요? 임시전대로 하게 되면은 그 전임 지도부의 그 잔여 임기인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8개월 정도를 하게 됩니다. 한명숙 전 대표의 잔여 임기가 그렇습니다. 되는 것이죠. 네, 네. 예,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도 사실은 보궐 그렇죠. 선거였으니까요. 네, 네. 예. 그 정기전대로 갈 경우에는 새로 2년을 자, 지금부터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합니다. 네. 그 의미는 결국은 가장 크게 걸려 있는 것은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네. 과연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될 텐데요. 임시전대로 뽑힌 지도부는 당연히 그걸 하기 어렵게 되고 그 정기전대로 갈 경우에는 그 내년 6월에 공천권을 행사해서 그 책임지고 선거를 이끌게 됩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이 걸려 있는 것이군요. 예, 또 하나의 이제 쟁점은 모바일 투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였는데요. 자, 이건 왜 그렇게 뜨거운 쟁점이 되는 겁니까? 작년 1월이죠. 작년 1월 한명숙 대표가 당대표가 됐던 그 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그 한명숙 대표가 사실상 그 이른바 그 대중적인 그 저변을 확보하고 있는 친노 세력의 그 지원을 받아서요. 1등으로 이제 대표가 됐고. 모바일 투표 도움을 많이 받았군요. 네네. 반면에 이제 그때 그 당원과 대의원이라는 그 당내 세력에 기반을 뒀던 세력들은 좀 그 패배하는 그런 결과를 가졌었고요. 그런 결과가 이후 6월에 있었던 이해찬 그 대표가 참여했던 이해찬 대표가 김한길 그 최고위원이 맞붙었던 그 6월. 네. 선거에서도 되풀이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김한길 최고위원이 당내 대의원과 당원에게서는 더 많은 표를 받았는데 모바일에서 이해찬 대표가 더 많은 표를 받는 바람에 뒤집어진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후에 이제 비주류들은 이것이 대중적 저변이 있는 친노들한테 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이 반대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워크숍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던데요. 자, 혁신과 도약은 이제 다 끝났고 앞으로는 전당대회에서 당권 싸움을 하는 순서만 남았다. 뭐 이런 비판들이 있고요. 실제로 민주당이 지금부터는 어떤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기 위한 그 내부 투쟁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손은재 기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런 관측에 동의하고 있고요. 뭐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 그 공공연하게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크게 실망하는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겠군요. 자,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권에 도전할 걸로 예상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네,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들로는 일단 비주류 쪽에서 김한길 전 최고위원이 가장 많이 거론이 좀 되고 네,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이해찬 대표하고 결혼했던 분이죠. 맞습니다. 네. 그 탤런트 최명길 씨 남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열린 우리당 때 원내대표를 지냈었고요. 원내대표하셨고요. 네. 예. 그분이 어쨌든 그 당시에 거의 근접한 차이로 예, 아슬아슬하게 이득을 했죠. 0점대의 그 차이로 졌던 분이라서 비주류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이번에는 당권을 장악할 수 있겠다 이런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에 이제 대비해서 범주류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는 김부겸 의원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부겸 의원은 좀 중도적인 좀 지금 현역은 아니죠. 지난번에 작년에 그렇습니다. 낙선했죠. 네. 네, 김부겸 전 의원. 전 의원이죠. 네. 그 좀 중도적인 성향이고 또 이번에 선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을 맡았었죠. 본부장을 맡아서 일을 열심히 했죠. 네. 그 외에도 뭐 박영선 의원, 네, 법사위원장을 박영선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도 좀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본인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네.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규칙이 정해지고 그렇게 돼야 이제 어떤 사람들이 도전을 할지 네. 결정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손원재 기자는 장기적으로 또 민주당의 앞날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요. 2016년에 총선 그리고 2017년 5년 뒤에 다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민주당이 앞으로 전국 선거에서 과연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는 건지, 특히 5년 뒤에 정권을 다시 민주당이 교체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 현장 기자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민주당 내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을 전달을 해드리면요. 아직 바닥을 치지 못했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이번에도 사실상 제대로 된 혁신을 이뤄내서 그 도약의 어떤 발판을 마련하기보다는 좀 더 내부적인 어려움, 분란들을 좀 겪으면서 내년이죠. 2013년 14년 네. 예, 지방선거에서 그야말로 한번 처절한 또 패배를 통해서 바닥을 보는 것 아니냐. 그런 연후라야 좀 더 그 새로운 어떤 혁신의 가능성들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비관적인 전망들이 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제 처절한 고민과 그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는다면 저는 뭐 그 선거란 것은 뭐 또 한번 뭐 희망을 좀 걸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5년 뒤에 문재인 전 후보가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나설지 뭐 물론 아직 먼 얘기는 한데요. 손원재 기자가 문재인 전 후보를 또 근접해서 취재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017년에 다시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문재인 후보는 굉장히 담백한 사람이고요.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굉장히 강한 분이고요. 본인이 다시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이상 다시 나설 가능성은 저는 현저하게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또 정치란 건 생물이니까요. 알 수 없죠.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원재 기자의 전망이 맞는지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에 찬성한다 이런 여론이 60%를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정권 교체에 실패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모든 비난이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쏟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당내에서도 질 수 없는 선거를 문재인 후보 때문에 또 이른바 친노 세력 때문에 졌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과연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들의 주장이 꼭 옳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성찰 그리고 반성이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무려 48%에 이르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승자의 아량 그리고 보수의 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를 찍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과 인사에서 야당의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야당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머지않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보다는 좀 더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워크숍에 문재인 후보와 한명숙 전 대표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차라리 참석을 해서 면전에서 의원들의 비판을 받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는 것이 좀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안에 비주류 의원들도 과연 자신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먼저 자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 후보와 지도부를 성토할 수 있을 만큼 대통령 선거 때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또 학계나 시민단체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 쪽으로 철저하게 분열했습니다. 후보 단일화만 하면 정권이 바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도 이 대열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언론인들이 최선을 다했는지, 독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의제 설정을 제대로 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유권자는 지금 혁명 중 이런 칼럼을 쓴 일이 있습니다. 젊은 층 투표율이 올라가면 야당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예측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독자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전당대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반성을 없이 또다시 당권 싸움에 매몰된다면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대선에서 왜 패배했는지 좀 더 냉철하게 평가하고 정치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 앞에 명료하게 제시한 뒤에야 민주당의 앞날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127석의 제1야당 민주당이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표현대로 재건축 수준의 혁신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정치부 손은재 기자가 도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은재 기자 감사합니다. 예, 한겨레 캐스트 2013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환영이었습니다.